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에 출제된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강평을 해보면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 수준으로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윤리에서 강조하는 핵심 내용이 골고루 잘 출제되었고요.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려운 곳은 없었습니다. 자, 다만 작년부터 이어진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식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이거나 쉬운 문제는 거의 없었다. 자, 스포츠 윤리는요, 시험 제도가 개편되었던 2015년대부터 초반까지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수준이 지금 도덕적이세요? 안 도덕적이세요? 이렇게 묻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거저주는 문제가 좀 많았는데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졌다. 이제는 체육 철학을 공부해야, 스포츠 윤리를 공부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이 되었다. 자, 물론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잘 공부를 해도 60점 이상 충분히 획득이 가능하고요. 조금씩 생소한 내용, 어려운 내용들이 출제되고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 강의에서 혹시 추가로 나올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곁들여서 준비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또 스포츠 윤리는 심화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시면은 고득점까지 충분히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문제는요, 스포츠윤리센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스포츠 및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비리 사건이나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접수 및 조사를 하고요. 해당 협회에서 적절한 징계가 내려갈 수 있게 지도를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자, 이런 기관이 왜 필요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 특히 스포츠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협회에서 해당 지도자나 선수에게 징계를 줘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겠죠. 자, 그럴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담당을 했냐면 주로 대한체육회나 또는 이제 정부기관이죠. 문화체육 관광부, 문체부 여기서 주로 담당을 해서 징계 지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스포츠가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런 중요성도 커지다 보니까 아예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을 하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 소속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은 다른 이가 비슷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고유의 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자, 1번 체육 관련 입시 비리에 관한 조사인데, 자, 일반적인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담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가 할까요? 교육부가 할 텐데 체육 관련한 입시 비리는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를 받고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 자, 2번 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확보와 처우 개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관련이 없죠. 거리가 좀 멉니다. 자, 2번이 정답이었고, 자, 이런 거는 주로 누가 할까요? 자, 스포츠 산업도 노동자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문화체육관광부 이쪽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포츠 윤리센터랑은 관련은 없고요.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본격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비리, 스포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등. 자, 4번 승부 조작 또는 편파 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주로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요. 스포츠 윤리센터가 어떠한 기관인가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스포츠에 관한 가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윤리학은요, 결국 이 스포츠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를 판단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판단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또는 이 판단을 하는 게 옳은가 또는 아닌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진위를 구별한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판단을 사실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는 것은 당위라고 하고요.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가치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판단의 종류로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판단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고요. 진위라고 부르고, 가치 판단은 마땅한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옳은가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당위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위쪽에 예시를 보면은, 자, 배드민턴은 네트형 스포츠다, 네트가 있는 스포츠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에 관련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판단인 거고, 자, 배드민턴은 재미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사실 판단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재미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 판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리분별의 판단,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라고 하는 미적인 판단,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와 같은 도덕적인 판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과 예시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치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오답이 뭐가 나올까요? 뭔가 사실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3개는 가치 판단일 거고 1개는 사실 판단일 텐데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1번 도핑을 이용한 실력 향상은 옳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판단일까요? 가치 판단일까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치 판단에 해당을 하고, 자, 두 번째, 스포츠에서의 희생과 헌신은 승리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가치라고 써 있죠. 지금 가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가치 판단. 자, 세 번째, 하얀색 복장 착용은 윈블던 테니스 대회의 규정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사실 판단에 해당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까지 보겠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승리 추구는 규정 준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의외로 이것을 고르신 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치 판단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이게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경우죠. 이런 경우까지도 가치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판단은 누가 생각해도 항상 그대로인 거고, 가치 판단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해도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3번을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보고요. 실제 스포츠 윤리에서는 이 판단의 종류를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 판단이 맞는 판단인지를 구별하는 도덕 원리 구별 방법도 출제가 됩니다. 교재에 있는데 올해는 문제로 안 나왔고요. 이것도 번갈아 가면서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론 강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의 스포츠 상황에 부합하는 개념과 해석은, 자, 이 내용은 처음 나왔던 내용이고요. 일단 정답은 게발트였습니다. 자, 게발트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독일어로 폭력을 의미하고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진압되는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설명 보면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억제하는 규칙이나 제재도 일종의 폭력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스포츠 상황에서 폭력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다른 폭력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한 폭력을 사용해서 그 폭력을 하지 않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중적인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그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그 폭력을 또 쓰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게발트라고 하고요. 자, 25년 심화 문제를 준비하면서 전공서에서 눈에 들어와서 이것을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쉽지만 26년 강의도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심화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자,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권도 겨루기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경기를 임하는 선수는 제재를 받는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의 요구는 투쟁심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 폭력적인 성향이 지나치면 또 다른 제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스포츠는 폭력적인 성향의 분출을 자극하면서 그것을 또 제어한다. 자, 태권도 상황을 예로 들었고요. 자, 이런 거죠.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면은 제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데,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과격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페널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게발트였고요. 스포츠 폭력의 이중성으로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 폭력의 부당성은 일단 아니고요. 자, 희생양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서 폭력 부분을 보면은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도 폭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모방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모방을 하고요. 여기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모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겹치게 된다. 이럴 때 뭐가 일어난다? 모방적 경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모방적 경쟁인데 이게 폭력을 일으킨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것이 확장돼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모방적인 경쟁을 할 때 이 사회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희생양을 하나 찾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볍게 알아두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번 타이틀 9에 따른 스포츠계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이틀 9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회학에서도 나왔고 아마 스포츠 지도사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거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보면은 타이틀 9은요. 1972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자, 이 법에는 학교 내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학교 내에서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법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법이란 법 중에 여기에서 최초로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것에 따라서 스포츠계가 어떻게 변화를 했냐를 물어보고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리그의 도핑 실태에 관한 보고서. 도핑과 뭔가 관련은 없어 보이고요. 2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의 시행. 인종차별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좀 관련이 없어 보이죠. 세 번째,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의도적인 성차별 발생 시 재정 지원의 제한. 이게 타이틀 9의 내용이죠. 3번이 정답이었고 4번 공공 및 민간 스포츠 시설의 출입구 등의 휠체어 이동 통로 설치 및 확충, 장애 차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타이틀 9이 뭔지만 알면은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올해의 문제가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는 아예 몰라도 찍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타이틀 9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죠. 쉬운 문제였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세계 도핑 방지 기구 WADA가 정한 금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분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나왔고요. 자, 도핑 분야에서는 그동안 상식적인 문제가 다수였는데 이번에도 여기는 조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도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는 세 가지를 도핑이라고 부릅니다. 산소 운반 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조작, 화학적 물리적인 조작, 유전자 도핑 이 세 가지를 WADA에서는 도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정답은 기술 도핑이었습니다. 자, 기술 도핑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말은 아닙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시되는 도핑들이 있습니다. 브레인 도핑, 기술 도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브레인 도핑은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도핑 방법인데 이거를 걸러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될 거고 기술 도핑도 마찬가지. 발달된 스포츠의 장비나 도구가 선수의 기록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도핑으로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최근으로 보면은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신발 같은 경우 제한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본이나 이렇게 탄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이거나 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수영에서 전신 수영복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학력을 조금 줄여주는 이런 것들을 보면 일종의 도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것 자체는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엽적으로 나왔는데 도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고 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핑은 보통 쉽게 나올 텐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특정한 사례 주고 이러한 사례가 세계 도핑 방지 기구 구분 방식에 어떤 것에 속하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을 조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가장 부합하는 태도는 나옵니다. 이거 문제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윤리학은요 결국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은 행동인지를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접근은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됩니다. 인간과 또는 인간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행동이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인간과 자연이나 환경 여기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을 더 존중해야 되는가. 또는 스포츠 상황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반칙의 경우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윤리학은 거의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인간과 동물 또는 식물 또는 미생물까지, 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인간과 이런 것을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가 또는 같다라고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종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종차별주의라고 부르고요. 자, 같지 않다, 인간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두지 말자, 반종차별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면은 반종차별주의, 인간과 동물 등 종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처우와 대우를 강조하는 태도인데, 낮은 수준에서는 종 간의 차이를 인정을 하는 거고요. 좀 더 높은 수준에서는 종 간의 차이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반종차별주의에는 대표적인 학자가 레건과 싱어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주장에 따라서 후기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줬고요. 레건 같은 경우는 동물 권리론,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론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아래 설명을 보면은 레건의 동물 권리론부터 동물도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주체적인 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동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이라고 나눴을 때 이 동물의 권리를 조금 올려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싱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 해방론이라고 해서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동물을 분류하고 대하해야 한다. 이게 그 유명한 쾌고 감수 능력입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아픔을 좀 느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대우해야 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고, 자, 식물, 그럼 동물보다 덜 느끼고요. 미생물 이런 거 우리가 모르지만 봤을 때 점점 더 이 쾌락과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것에 맞춰서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최대한 동등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 이 두 가지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이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이 윤리에서는 공리주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심화되어서 나오기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자, 문제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건의 동물 권리론에 가장 부합하는 태도는 그러면 어떤 것은 수단으로 쓰고요. 어떤 것은 수단으로 쓰지 않겠죠. 수단으로 쓰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골라야 됩니다. 자, 모든 동물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스포츠에 동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수단으로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1번이고요. 자, 세계시민주의적 사고에 따라 재활 승마에서는 기수와 말의 친화를 강조한다. 자, 그 의미가 어떻게 됐든 지금 인간의 재활에서 승마가 사용이 되는 거죠. 말이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단화된 겁니다. 이런 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천연 거위털 셔틀콕의 성능이 인조 거위털보다 더 좋대요. 생산을 장려해야 된다. 딱 봐도 아니고요. 경마나 소싸움은 합법적으로 동물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다. 아니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자체는 쉽게 나왔는데 레건의 동물 권리론이 무엇인지는 대강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번에서 보기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정의의 유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 정의 나왔고요. 정의의 종류는 스포츠 윤리학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가 옳은 행동, 정의라고 했을 때 이 정의는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어떨 때는 그 구성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이것이 정의로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 구성원에게 각자 다르게 대우를 해줘야 이것이 정의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아무리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때 최대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관점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각각 동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관점이 평균적인 정의고요.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관점이 분배적인 정의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돼. 그럴 때 최대한 합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게 절차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분배적 정의부터 나오네요. 자,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자, 체조 연기를 합니다. 어떤 선수는 높은 기술을 선보여요. 그리고 어떤 선수는 이제 낮은 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러면 정의롭게 해야 된다고 모든 선수에게 같은 점수를 줄까요? 그럼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높고 낮게 차등을 줘서 분배를 하는 것을 분배적 정의로 부릅니다.
자, 평균적 정의는 같아야 될 때 똑같이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팀은 10명, 11명을 하고요. 한 팀은 8명이 한다. 정의롭지 못하죠. 11대 11로 맞춰줘야 됩니다. 동일한 인원, 동일한 골대 사이즈, 동일한 교체 카드 등 경기에 참여할 때 동일하게 해주는 것은 평균적 정의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 절차적 정의. 최대한 공정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먼저 시작하는 쪽이 유리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동시에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고 누군가는 늦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후반의 코트 교대.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해를 마주볼 때도 있고 마주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마주보지 않을 때 유리하겠죠. 어떻게 합의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절차적 정의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이 어떠한 정의인지를 골라보래요. 자, A. 오늘 테니스 경기 봤어? 한쪽 코트는 해가 정면에서 비치고 다른 쪽은 완전히 그늘이더라. 여기가 더 좋겠죠. 자, 그런 조건이면 한쪽 선수는 불리할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테니스는 계속 코트를 바꾸면서 경기를 진행해. 자,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코트나 서브권은 어떻게 정해? 동전 던지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정답은 절차적 정의였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보통 동전 던지기와 같은 것을 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윤리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랜덤화라고 부르거든요. 랜덤화. 아예 운에 맡겨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롤랜드가 분류한 규칙 위반의 유형에 연결한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롤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국제 스포츠 철학회, 국제 체육 철학회 회장이고요.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집단에서 회장을 한 사람이고, 이분이 쓴 논문이나 저서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고, 당연히 우리나라 전공서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때 이 규칙 위반의 유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규칙을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 상황에서의 규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성적 규칙이고요. 하나는 규제적 규칙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설명드릴 거고 여기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구성적 규칙은요. 창조하는 규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포츠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그럼 이게 공이야? 라고 하면서 이 용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자, 지금부터 이것을 손으로 잡으면 안 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한을 걸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겠죠. 자, 경기장은 몇 미터로 하고 골대는 2개, 몇 명으로 나눠서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경기야. 시간은 몇 분으로 할게. 이렇게 쭉쭉 만들어 나갑니다. 스포츠라고 하는 것, 축구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나가죠. 그런 것들은 구성적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축구라고 하는 모습의 스포츠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막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이 규칙 안에서 상대방이 잘하지 못하게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인 경우에는 규칙으로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규제가 이 규제적 규칙입니다. 자, 규제적 규칙은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을 밀면 안 돼. 파울과 같고요. 뭐 승부 도박을 한다든지 승부 도박이나 뭐 도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일단 큰 차원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는 규칙, 제한하는 규칙이고요. 자, 그때 반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반칙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래 보시면은 구성적 규칙부터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규칙, 공간, 시간, 용기구 등에 관하여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규제적 규칙은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때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반칙, 규칙 위반이라고 했고 아래 나와 있는 게 구성 반칙, 규제 반칙인데 구성적 규칙을 위반하면 구성 반칙이고요. 규제적 규칙을 위반하면 규제 반칙입니다. 자, 각각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비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체크해 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가까이 가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나옵니다. 의도적인 것, 비의도적인 것, 구성적인 규칙, 규제적인 규칙. 자, 뒤를 잘 설명을 읽어보고 풀겠습니다. 자, 축구 경기에서 수비수가 실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손으로 공을 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가 지금 보이죠? 의도적인 거고 손으로 공을 막았는데 손으로 공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창조하는 규칙이죠. 구성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의도적 구성 규칙 위반에 해당하고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육상 100m 경기에서 경쟁 선수를 방해하기 위해 벌써 의도가 나왔죠. 레인을 침범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육상 같은 경우는 구성적 규칙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뭐 몇 미터의 트랙을 어디서 출발을 해서 자기의 레인을 따라서 뛰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창조가 되었죠. 100m가. 근데 여기서 옆 사람을 자꾸 건드리거나 옆에 레인을 침범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규제적 규칙이 있을 거고 지금 그 규칙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규제 규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 2번도 맞는 내용. 자, 3번 보겠습니다. 비의도적 구성 규칙 위반인데 골프 경기 중에 페어웨이에서 흙이 묻은 볼을 무의식적으로 벌써 비의도가 보이죠? 받고 진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게 좀 어려우셨을 텐데 골프는요. 이것을 창조하는 규칙, 구성적 규칙이 뭐냐면 공을 친 다음에 공을 그대로 두고 플레이를 한다가 제일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 상태에서 공을 그대로 두고 막대기로 쳐서 홀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흙이 묻었다고 지금 집어들었죠. 그럼 공을 그대로 두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구성규칙의 위반에 해당하고 3번은 올바른 설명. 자, 4번 비의도적 규제 규칙 위반. 자, 농구 경기 중에 상대 수비를 피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았대요. 비의도는 보입니다. 세 걸음을 걷고 슛을 쏘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요게 좀 문제인데 최초 정답이 나왔을 때는 4번이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는 4번으로 체크를 했고요. 갑자기 나중에 이의 제기가 되면서 4번까지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4번까지 정답 처리가 되었는데 이 전공서 같은 경우에는 농구 경기에서 세 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죠. 이게 이제 트래블링에 관련된 규칙인데 이것을 구성적 규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레이션은 구성적 규칙이다. 그리고 파울은 규제적 규칙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은 이 경기 상황에서 바이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구성적 규칙으로 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걸음을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제적 규칙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농구 경기에서 창조를 해봅시다. 공을 들고 드리블을 하면서 이동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성적 규칙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있죠. 그래서 세 걸음을 이상 걸으면은 내가 반칙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규제적 규칙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애매한 거죠, 상황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번까지도 옳은 내용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모두 정답 처리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의 제기가 돼서 정답이 바뀔 수도 있고요. 보통은 정답이 바뀌기보다는 복수 정답으로 인정이 되거나 아예 문제 오류로 전체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스포츠 윤리학 교재는 한 4권 정도 있고요. 이 롤랜드 교수님이 쓴 교재도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4가지는 나와 있거든요. 이 4가지에다가 교수님이 이렇게 연결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4번 같은 경우에 애매하기 때문에 모두 정답으로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규칙 같은 경우는 공부하시다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헷갈리고 할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서만 생각을 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교수님들도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9번 칸트의 의무론에서 보기 속 A와 B의 태도에 부합하는 행위의 유형은 나왔습니다. 자,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옳은 행동인가 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줄기는 여러 명에게 만족감을 주면 좋지, 옳지 라고 하는 결과론적 윤리 체계와 자,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 그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무론적 윤리 체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할 건데 자, 여기서는 이 내용부터 보시면은 가까이 가볼까요? 자, 결과론적 윤리 체계를 보시면 행위보다는 그 행위의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 체계인데, 자, 결과가 유익하면은 사람들이 좋고 만족하면은 그 행위가 비록 나쁠 수는 있어도 올바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상식적인 판단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양립 불가한 근본 개념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스키장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자연 보호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양립이 불가하죠. 스키장을 건설을 하면은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은 될 거고 대신 자연 보호를 하면은 환경 운동가들의 행복도 충족이 될 텐데 양립이 불가하죠. 이런 것들. 자, 대표 이론으로는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공공의 이득을 강조하는 건데 결과론적인 윤리 체계의 대표적인 이론이고요. 벤담하고 미리 얘기했고 유명한 말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가 됩니다.
자, 방금 나왔던 칸트는요, 의무론적 윤리 체계에 해당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요. 자, 어려운 거 없다. 행위 자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규칙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면은 올바른 거고 따르지 않으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의 본질을 강조하고요. 자, 도덕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본질주의라고 하고요. 칸트 같은 경우는 정언 명령이라고 해서 올바른 것은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해야 될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공리주의와 이 의무주의를 좀 더 자세히 비교를 해봤을 때 의무주의 같은 경우는요, 윤리적인 행위는 객관적인 도덕 법칙을 의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자, 세 가지 원리 나옵니다. 그때 이 각각의 명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선의지 이런 거 나오면은 의무주의, 칸트 보시면 되고요.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동기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 자,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고 느끼는 마음, 그 의무를 말하고요. 의무에서 나온 선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다음 보편성, 도덕적 원칙은 모든 사람에 의해 똑같이 행해져도 통용되어야 한다. 자, 행위 준칙, 정언, 명령 이런 거 나오면은 칸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 의무에 관련한 내용이 문제로 나왔고요. 문제로 다시 가보면, 자, 왼쪽에서 칸트의 의무론에서 A와 B의 태도에 부합하는 행위의 유형은 나오고 복이 나오고요. 자, 이게 의무에서 나온 행위인가, 의무에 합치하는 행위인가, 위배되는 행위인가라고 나옵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 행동이 옳은 행동, 의무적인 행동일 수가 있겠죠? 또는 의무적이지 않은 행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에서 했냐도 중요하겠죠. 아까 얘기했던 선의지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의무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의무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또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의무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행동해보고 나니까 그냥 좋은 행동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그게 옳지 않은 행동, 의무적이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크게 네 가지인데, 보기를 보면은 선생님이 얘기를 합니다. 도핑을 하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지 않나요? 일단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의무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A 같은 경우, 저는 도핑이 공정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라고 나옵니다. 아주 선의지가 보이죠. 의무적인 행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의무에서 나온 그 자체다라고 보고요. B 같은 경우, 저는 사실 도핑 검사에 걸리면 처벌을 받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라고 나옵니다. 완전히 선의지에서 나온 건 아니죠. 하지만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생각은 그렇지는 않지만 의무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의무에 합치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만일에 여기에 C가 있고 이 친구는 지금 도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다. 여기 나오는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보기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유추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풀리는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 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부올레가 분류한 스포츠 환경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였고요. 가끔씩 출제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부올레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만 분류를 합니다.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이고요.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딱 문제를 봤을 때, 야, 가상 환경 이거 뭐야? 처음 보는데 바로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야, 각각 맞는 내용인데 설명을 한번 보면, 자, 스포츠가 일어나는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에서 스포츠를 행하는 경우, 이러한 것을 순수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등산하고요, 요트 서핑하죠. 그러면 자연을 개발하고 변화를 주지 않죠. 이런 것들을 순수 환경이고, 자, 그 다음에 개발 환경, 시설 환경 나오는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실외에서 하는 것,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 환경부터 보면은 자연의 일정한 병력을 가한 환경이고요. 골프, 스키, 야구와 같고요. 실내 환경, 자연과 분리된 완전한 실내 공간을 말하고 체육관, 수영장, 빙상 등이 있습니다. 자, 더 쉽게 생각해 보면 개발 환경과 시설 환경을 구분했을 때, 시설 환경은 뚜껑이 있습니다. 이제 천장이 있으면은 시설 환경, 실내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도 다시 보면은 시설 환경, 농구, 탁구, 개발 환경, 골프, 스키, 순수 환경, 스쿠버 다이빙, 트레일 러닝, 이런 것들. 자, 정답은 3번이었고, 부올레 같은 경우는 자주는 아니지만 2, 3년마다 한 번씩은 출제가 됩니다. 자, 26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또 예단은 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보기 수준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한 문제에 하나의 개념을 묻지 않고 전체적인 지분을 주고 내용을 이렇게 주고요. 야, A라고 했을 때 A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자, B라고 했을 때 B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한 문제에서 두 개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럴 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A는 어떤 철학자의 입장인가, B는 부울레의 환경 분류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뒤르켐의 도덕 교육론에 근거한 스포츠 윤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쪽 이제 인성교육 파트고요. 여기서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쉽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나오고요. 사실 이 문제도 상식적인 문제이긴 했습니다. 뒤르켐의 도덕교육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1번을 보면은 감독의 지도에 의존하는 도덕적인 능력을 길러준대요. 그러면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데 올해 문제의 대부분이 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올바른 도덕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항상 단서가 붙는 거죠. 뒤르켐의 도덕교육론에 근거하면, 칸트에 근거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어렵게 느껴지고요. 실제로 이제 뒤르켐의 도덕교육론을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학자가 있습니다. 강의에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뒤르켐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뒤르켐은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존속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사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자,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사회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개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회 속에서 살 수 있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교육을 하냐? 이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 우리가 뭐 법이라고 할까요? 규율,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배울 수 있게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도덕교육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도덕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규율정신, 집단 애착감, 자율성 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럼 스포츠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 사회가 스포츠 사회라고 해봅시다. 뭐 동호회라고 할까요? 동호회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이 그 동호회에서 강조하는 규칙, 법, 규율을 배워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 스포츠 사회에 들어가서 그 스포츠 사회에서 강조하는 규율정신, 집단 애착감, 그리고 자율성을 획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답이 바로 체크가 되죠. 감독의 지도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 궁극적인 목표, 자율성과 맞지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도덕적인 판단력을 길러줘야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다 맞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도덕적인 습관과 행동의 변화 강조하고요. 스포츠 윤리교육을 인성교육의 유용한 틀로 활용한다. 자, 요건 뭐냐면 일반인이 있을 때 이런 일반인이 사회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성을 배우려면은 스포츠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포츠에서는 규칙도 지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 팀을 위해서 희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일반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가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유용한 틀, 도구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4번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스포츠맨십을 경험하는 실천적인 교육으로 도덕적 인격 형성을 유도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보면은 이러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체육교과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들어오면서 체육교사를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이런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면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체육교과의 시수를 증대하고 그러면서 체육교사들을 많이 뽑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포츠, 체육을 인성교육의 유용한 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나오는 루소, 베닛, 위인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루소 일단 중요하고 여기 뒤쪽에 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콜버그 이 사람은 도덕성을 그 수준에 따라 이 단계로 나누는 사람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좀 문제로 나오기 좋습니다. 지금 몇 년째 안 나오고는 있는데 혹시 이론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콜버그 같은 경우는 조금 유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2번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이런 상식적인 문제는 굉장히 땡큐고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올해는 많지 않았다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다. 그냥 가볍게 읽어봅시다. 스포츠 조직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과대 선전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다. 스포츠 시설 운영에서 공해, 소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되고요.
스포츠 센터의 운영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도자의 노동 강도를 높인다. 윤리 경영과는 맞지 않죠? 4번입니다. 자, 스포츠 윤리학에서는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 파트가 있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윤리 경영과 기업 윤리가 뭐가 다른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면 윤리 경영이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윤리가 기업 윤리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로 나오기에는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또 너무 전문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벼운 문제였죠. 12번에는 4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사례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심판의 자질과 니은에 해당하는 맹자의 사단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전 과목을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학에서는요. 동양 윤리와 서양 윤리가 나오고요.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서양 윤리에서 일반 윤리라고 하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일반 윤리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쪽 내용이 아예 안 나오고 이 체육 철학에서 그 고유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동양 윤리는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양 윤리에서 하나, 그리고 뒤쪽에서 심판 부분이 있거든요. 심판 부분에서 하나, 이렇게 같이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년도도 마찬가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골고루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구 경기의 주심인 A 심판은요, 최근 개정된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오심을 범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은 지금 어떠한 자질이 부족한 거죠? 청렴한 게 부족할까요? 전문성이 부족할까요? 자율성이 부족할까요? 공정성이 부족할까요? 벌써 좀 답은 나왔죠?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죠. 최신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을 합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심으로 경기를 관장하던 B심판은 오심임을 알았으나 A심판에 대한 징계가 걱정돼서 침묵했다. 이 사람이 좀 더 나쁜 사람 같죠? 자, 시합이 끝난 후에 B심판은 양심의 가책을 지우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맹자의 4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맹자 같은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유교학자입니다. 유교는 일단 공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공자의 제자 중에 맹자가 있고요. 이 맹자는 어떤 것을 기본적으로 강조하냐면 성선설을 강조합니다.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난다. 그러면 그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그 근거, 4가지 단서가 4단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착하게 태어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럼 도와주잖아.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지 않아도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고 각각의 명칭이 있는데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한번 볼까요? 자, 측은지심은 방금 말했고 수오지심이 뭐냐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라고 나오고, 사양지심은 겸손하여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을 말한다. 시비지심은 우리 시시비비를 가린다 라고 했죠.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이다 라고 나오는데, 자, B심판 봅시다. 양심의 가책을 지우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활동을 중단했죠. 수오지심에 해당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기억을 알거나 니은을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2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6년 강의에서는 심판 관련해서 출제될 만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 강의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심화 강의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공리주의 윤리 규범을 스포츠에 바르게 적용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고요. 자, 공리주의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결과론적 윤리체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결과가 좋다면 옳은 행동이다, 좋은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밑에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공리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리주의란 윤리적 행위를 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을 주면 그것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동을 주면은 더 좋은 행동이겠죠. 이게 공리입니다. 이게 공리의 원칙이고, 자,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3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는 결과만 보고 판단한다. 결과의 원리. 두 번째, 도덕적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었을 때 그 행동이 굉장히 유용하다. 유용성의 원리가 되겠고요. 자, 공평성의 원리 나오는데 요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공부를 하실 때 공리주의라고 해서 공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서 공평성의 원리라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하며 공정과 평등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대통령이 있고요. 일반 국회의원이 있고 뭐 시민이 있고요. 예, 저소득층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권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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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게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이런 게 양적 공리주의고요.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는데 나중에 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질적 공리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념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는 동등하다. 이게 공평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바르게 적용한 것이 아닌 것은 1번 스포츠에서 결과에 따른 만족을 중시한다. 결과가 중요하대요. 그럼 받는 설명이겠죠. 두 번째, 스포츠의 규칙 제정은 공정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다. 지금 공평성의 원리를 말하고 하는 거죠. 공평성이 뭐예요? 공정과 평등, 공평성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 3번 스포츠 상황에서 행위의 유용성보다 인성의 발음을 강조한대요. 지금은 유용성을 더 봐야 되는데 인성의 발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설명이 바뀌었죠. 인성의 발음보다 행위의 유용성을 봐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덕론적인 윤리체계에 해당을 합니다. 자, 4번 스포츠에서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 더 옳다라고 하는 거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3번이 정답이었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보기에서 장애 차별의 개선을 위한 스포츠 실천의 조건만을 고른 것은 자, 스포츠 윤리학에서는 장애 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매년 한 문제 정도 꾸준하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쉽게 출제가 돼요. 사실 이쪽 부분에서 뭐 학문적으로 어렵게 나올 만한 내용은 없거든요.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렵진 않고 자, 아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 참여 종목을 정하게 해준다.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해도 원하는 기호가 있을 거고 생각이 있을 거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고요. 자,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지원해줘야 된다. 활동 장비라든지 시간이나 장소 등 자, 타인과의 사회성 함양을 목표로 해야 된다.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통합을 추구해야 되고요. 자, 장애인의 인권 향상 방안인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어렵게 나오면은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은 혹시 어렵게 나오면은 문제 주어주고 장애인이 차별을 받는 사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했을 때 밑주친 A는 장애인 차별 금지 조항에서 어느 것에 저촉되는가, 뭐 제한인가, 배제인가, 분리인가, 거부인가인데 요거는 문제의 그 뉘앙스를 잘 살펴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네 가지를 외우면 좋지만 제한하면 뭘까, 배제하면 뭘까, 분리, 거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여 종목과 대회는 지도자의 결정에 맡겨야 하지 않고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비장애인과 분리하여 수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타인과의 사회성 함양을 위해 통합을 추구하여야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분리하면은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벌써 4번인데 보겠습니다. 활동 장비와 기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학교 현장도 보면은 이제 학교에 옛날에 뭐 도움반이라고 할까요? 지역마다 다른데 뭐 도움반, 특수교육 이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빼서 홀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은 개별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 학급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러한 장애인들도 일반인 사람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이 다 끝나고 성인이 돼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초등학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까지 이런 경험을 계속 해보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보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철학자와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나옵니다. 자, 여기는 폭력 파트에서 출제된 내용이고요. 폭력에서는 항상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자들마다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가가 매년은 아니지만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폭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인간 내면의 분노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따옴표로 해놓은 게 키워드입니다. 이것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푸코 나옵니다. 자, 푸코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위계 질서의 구조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권력이 폭력을 생산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규율과 권력인데 푸코 같은 경우는 유명한 키워드들 많습니다. 뭐 파놉티콘,
또는 훈육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위의 문제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2026년에 가장 나올 만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푸코는 중요해서 잘 보시고 일반 강의에서 자세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나 아렌트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무사유라고 하고요.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관행이 습관처럼 행해진다. 자,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 누구나 악을 행하는 상태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르고, 자, 이것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홉스라고 하는 사람 나오고요. 인간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잠재적 위험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 이런 게 폭력으로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냐면 리바이어던, 통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을 압도할 수 있는 통치권자라고 나오는데 국가 또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으로서 이런 것들을 통치해야 된다. 자, 그때 이 리바이어던은요, 그 성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괴물 이름입니다. 바다 괴물 이름인데 그만큼 이제 막대한 권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지라르 나오는데 이러한 폭력이 어디서 시작을 한다? 모방에서 시작을 하고 서로 모방을 하다가 모방적 경쟁이 된다. 그러면서 폭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한다? 희생양을 삼는다. 희생양 메커니즘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이 부합하는 철학자 보기. 자, 지도자와 선배의 체벌과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대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자, 악은 포악한 괴물이나 악마처럼 괴이하지 않다. 자,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합숙소 생활과 같이 일상에 녹아들어서 함께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폭력을 멈추게 할 방법은 행위의 내용과 책임을 묻고 반성하는 사유 또는 이성에 있다. 지금 무사유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홉스와 아렌트 중에 아렌트에 해당하고 악의 평범성에 해당한다. 자, 리바이어던 이런 거 나왔죠. 그래서 2026년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보기로 나왔던 게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거 체크를 해주시고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답도 중요한 겁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의무주의 윤리 규범에 근거할 경우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를 먼저 봅시다. 나는 반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괄호 나오고 이것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도덕 준칙을 얘기를 할 때, 다시 말하면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언과 하나는 가언인데, 정언 같은 경우는 아래에 나오지만 조건 없는 명령을 말합니다. 뭐뭐 해라 라고 하는 형태고요. 가언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붙는 명령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의무주의에서 칸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정언 명령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조건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필요 없고 그냥 그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언 명령을 비판을 합니다. 특정한 상황의 조건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기를 보면은 나는 반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제 명령이 들어가겠죠. 퇴장을 당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1번. 그러면 지금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닌 거고. 자, 2번. 반칙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조건이 주어지지 않죠. 그냥 단순한 명령입니다. 이게 정언 명령이고 2번 체크. 3번. 반칙을 하지 않은 이유가 나의 플레이를 보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조건으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가언 명령에 해당을 하고, 4번도 마찬가지. 나를 칭송할 것이기 때문에 반칙을 하지 않는다. 자,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주의든 공리주의든 강조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문제로 나왔을 때 빠르게 캐치해서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보기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관한 설명이다. 이를 지지하는 견해의 근거가 아닌 것은, 자, 이를 지지하는 견해의 근거가 아닌 것은, 그러면 세 가지는 지지하는 견해일 거고요. 한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요것을 고르면 되는데, 자, 스포츠 윤리학 같은 경우는 차별 파트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인종, 성차별, 장애차별인데 각각 한 문제 정도 보통 나오고 연도에 따라서는 가끔씩 두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은 쉽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제 나오는 경향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쉽게 주지는 않고 문제를 읽어보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기. 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6년 1월에 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에서
외과적인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들도 선수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를 했대요. 이에 따라서 트랜스젠더 선수들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내용이 나올 거고요. 아래 답지가 위에 있는 보기를 지지하는 견해인가 반대하는 견해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1번. 자,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지향하재요. 지금 이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젠더 이분법을 극복을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지지하는 견해로 볼 수가 있고. 자, 2번.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접근권은 공정성보다 우선한다. 지금 이 보기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의 접근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지하는 견해가 될 겁니다. 3번.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아닌 관용과 포용의 정책, 당연히 지지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자, 4번.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가 불공평한 이득을 가져서 스포츠 본연의 의미가 변화가 된다. 이거는 지지하지 않는 견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었고 이 문제도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읽어보고 풀어야 됩니다.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된 상황은, 요거는 지역적인 문제였고요. 개인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강의하진 않았고 아마 대부분의 수험서들도 강의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에서는 이 철학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말로 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말합니다. 피해 정도와 똑같은 벌을 부과하는 거고요. 이거와 이제 비슷한 게 황금률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결이 살짝 달라요. 자신이 받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만큼 남을 대하라 라고 하면서 도덕의 출발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탈리오 법칙을 말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관련된 상황이 있으면 고르면 되겠죠. 자, 농구 경기에서 한 경기에 5개의 파울을 한 선수를 퇴장시킨다. 뭔가 잘 모르겠죠. 넘어가고. 축구 경기에서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선수의 안전을 위해 공을 밖으로 걷어낸다. 스포츠맨십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따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야구 경기에서 빈볼을 맞게 되면 상대팀에게도 동일하게 빈볼을 던져 보복을 한다. 이게 정답이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자, 3번이 정답이었고 4번. 수영과 육상 경기의 결승전에서 준결승에 기록이 좋은 선수를 가운데 레인에 우선으로 배정한다. 문제는 3번이 정답이었고요. 저는 4번 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 이거를 우리 앞에서 봤던 정의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정의로운 행동인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인가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우리가 수영과 육상 같이 레인 경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레인을 선정을 해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왜? 양쪽에 경기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이제 윤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 겁니다. 여기를 랜덤화 시켜서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지, 아니면 못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지, 모두 말이 되죠. 이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게 스포츠 윤리학이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 잘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죠. 그래서 전공서에 따르면은 일단은 분배적인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달라야 되는 것은 달라야 되게 분배적 정의인데, 어떻게 보면 또 절차적인 정의로도 볼 수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가운데서 뛰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은 누가 할지를 나머지 선수들과 최대한 합의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공서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분배적인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보고 가시고요. 2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인종차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례로 맞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경기에서 히틀러는 육상 종목 4관왕 제시 오웬스에게 시상을 거부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제시 오웬스는 미국의 육상 선수고요. 흑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인종차별, 특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차별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종차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는 있습니다. 요거는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는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자, 2번. 1948년 런던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독일과 일본 선수의 참가를 불허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정답이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종차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죠. 이제 패배한 나라인데, 일종의 페널티 차원에서
참가를 불허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종차별과 관련은 없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자, 3번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의 저항 표현인데 이게 그 유명한 블랙 파워 살루트죠. 입상대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 주먹을 높게 들면서 항의했던 사건이고 가장 대표적인 차별 사례입니다. 자, 2008년 미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에 출전할 때 선수들에게 영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인종과 그런 문화권에 따른 언어 사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차별하는 사례죠. 그래서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양권 사람들은 어때요? 동양권 사람들은 영어권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로도 볼 수가 있다. 확실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전범국에 대한 페널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출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수준이나 문제 출제 유형은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중심으로 학습했을 때는 일단 평균 60점에서 70점 정도 획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스포츠 윤리는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대비해서 고득점까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플러스 선수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새롭게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강의에 녹여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